보약으로 불리며 겨울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무. 무는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하지만 가을과 겨울 사이 수확한 무가 특히 더 아삭하고 단맛이 풍부하다. 단단한 외형과는 달리 수분으로 꽉 차 있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공급원이 돼주는데 시원한 단맛으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고기와 생선 요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명품 조연 무.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천연 소화제 무와 함께한다. 무는 매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비타민, 무기염류,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기관지를 보호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감기에 좋고 독소를 배출하여 흡연,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피부를 좋게 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잔뿌리가 없이 묵직하면서도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골라야 바람이 들지 않은 싱싱한 무다. 겨울무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바삭한 밀전병에 한입 가득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무 겨자채 밀쌈.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부드러운 단맛으로 입안을 행복하게 감싸줄 레시피. 건강이 사르르 녹아있는 무소스 또띠아 피자도 만들어보자. 시원한 무는 맛과 식감이 좋아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죠. 무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볶아도 맛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채소와 무를 볶아서 만든 무 겨자채 밀쌈 만들어 볼게요. 배추, 고추, 마늘과 함께 한국인이 즐겨 먹는 채소 4대 천왕 중 하나로 꼽히는 무. 부위마다 맛이 다르고 자르는 방향에 따라 식감도 다르다. 아삭한 식감을 더하기 위해 무의 결을 살려 채 썰어 준비한다. 구절판이나 양장빙처럼 보이는 겨자채는 싱싱한 채소를 소스에 버무려 먹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다. 파프리카와 당근도 채 썰어 준비하고 팽이버섯도 곁들인다. 입맛에 따라 다양한 채소를 추가할 수 있다. 무를 고르실 때는 윤기가 있고 단단한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무청이 잘려진 무를 고르실 때는 잘라진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변색이 있는 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준비한 채소들을 각각 볶아내며 밑간을 한다. 숨이 잘 죽는 양파와 버섯은 불을 끄고 열기로만 볶아도 충분하다. 무 겨자채 밀쌈에 들어갈 겨자 소스도 만들어보자. 식초와 갠 겨자, 그리고 설탕과 다진 마늘을 넣고 묽게 배합한다. 고루 섞어준 겨자 소스를 볶은 채소에 뿌리고 간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버무려준다. 채소를 볶을 때는 다 같이 함께 볶지 말고 채소들을 각각 따로 볶아줘야 채소들의 색깔을 각각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밀전병 반죽을 만들어볼 차례. 검은 깨와 파슬리 가루를 넣어 밀가루 반죽을 고루 칠해주고 부드러운 맛을 위해 30분 정도 냉장 숙성시켜준다. 숙성이 끝나면 경단을 빗듯 동글동글하게 굴려 이파리 모양으로 얇게 밀어주는데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노릇하게 구워내는 게 포인트. 볼록하게 부풀어 오를 때 재빨리 뒤집어가며 구워준다. 밀전병은 담백한 맛을 주기 위해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구웠는데요. 또띠아나 라이스페이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조림과 나물로 주로 사용됐던 무의 색다른 변신. 채소의 색감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달콤한 무의 맛과 향이 더해져 무 겨자채 밀쌈의 품격을 높여준다. 앙증맞은 밀전병에 새콤달콤한 겨자채를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넣어주면 올겨울 면역력 걱정은 잠시 잊어도 좋다. 11월에 수확하는 가을무는 단맛이 강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게 되면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무를 갈아서 소스로 만든 무소스 또띠아 피자 만들어 볼게요.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풍부해 약이 되는 식품으로 손꼽히는 무. 실제로 최상의 섭취 방법은 생무를 갈아 즙으로 먹는 거라는데 무소스 또띠아 피자. 먼저 강판을 이용해 물을 곱게 갈아준다. 주로 조직이 단단한 흰 부분을 갈아야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알싸한 맛이 있는 초록 부분은 볶음이나 무나물로 요리하는 게 제격이다.
물을 사놓고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못할 때는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냉장 보관을 하실 때는 5도씨 온도에 맞춰서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가지는 0.5cm 두께로 둥글게 썰어준다. 양파, 토마토도 모양을 살려 얇게 썰어 준비한다. 식용유를 두르고 피자 위에 꽃을 피워낼 재료들을 하나씩 구워주는데 가지와 양파를 각각 넣고 노릇하게 구워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준다. 교회 밖의 냉장고 속 다양한 채소로 항산화 효과 만점의 힐링 푸드를 만들어보자. 가지와 양파뿐만이 아니라 피자 토핑 재료로 좋아하는 재료들을 골고루 얹어주셔도 맛있는 피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 무소스를 만들어볼 차례. 갈아둔 무와 토마토 페이스트, 소금, 후추, 바질가루를 넣고 자작자작하게 끓여 되직할 정도로 농도를 맞춰준다. 토핑은 각자의 취향에 살려 올려보는데 무 토마토 소스를 충분히 펴바르고 모짜렐라 치즈와 채소를 번갈아 올려주면 고소함과 바삭함이 생명인 또띠아 피자 준비 완료. 오늘 만든 피자 소스에는 간 무가 들어가서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데요. 토마토 페이스트가 아닌 시판용 파스타 소스나 케첩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200도씨로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내면 맛 좋은 무소스 또띠아 피자가 완성된다. 물을 베이스로 한 맛에 다양한 채소를 올려 즐기는 무소스 또띠아 피자. 멕시코 전통의 맛이 한국 토종의 건강한 맛으로 되살아난다. 무는 다른 채소와도 잘 어우러지는 채소이며 생선과 함께 먹으면 생선의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고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어 좋습니다. 무의 영양분은 속보다 껍질과 무청에 더 풍부하므로 버리지 말고 전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가 많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먹는 것을 권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식탁 위에 올라와 다양한 매력으로 건강을 채워주는 무.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이자 감기약으로 써온 땅속 보물이 바로 무다. 산삼을 버금간다 하여 동삼이라 불리는 이 겨울 최고의 식재료. 보약 부럽지 않은 달콤한 무 요리로 겨울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려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흔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양치질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양치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10명 중에 3명만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왠지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요. 하지만 이 치아 사이사이 음식물이 많이 끼면은 치주염으로 잇몸에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은 양치질 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촉촉하고 건강한 코 관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외형뿐 아니라 코 속 모양도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콧대를 지탱해주는 비중격. 코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꽉 막힌 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다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야 한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좌측과 우측을 나눠주는 연골과 뼈로 된 기둥이 비중격인데요. 그게 휘어있는 병입니다.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부모에게 물려받는 가계력 경향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나 얼굴에 심한 외상을 받거나 성장기에 기억은 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외상이 있었는데 커가면서 낫는 과정에서 연골세포의 성장을 방해해서 코 구조에 비대칭을 유발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농증, 비염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코병 중 하나인 비중격 만곡증.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휜 정도가 심하면 집중력 저하와 두통, 수면 장애까지 유발한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지긋지긋한 코막힘의 원인,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코는 우리 얼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을 많이 좌우하죠.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코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마스크를 자주 쓰다 보니까 코 막힘을 겪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데요. 이 코 막힘이 코감기나 비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비중격 만곡증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기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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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비중격 만곡증인데 먼저 이 비중격, 우리 코에 있어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우리 얼굴에서 코가 가운데 위치하는데 코 중에서도 왼쪽, 오른쪽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비중격입니다. 코 가운데에 있는 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보시면 앞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딱딱한 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코를 지지하고 뒤쪽으로 인두, 후두와 연결되어서 상기도 부분의 필수적인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중격이 휘게 되면 코 안에 있는 공간, 비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비강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비중격을 이해하려면 비강의 정상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비밸브, 비주기라는 개념이 있어서 숨쉬는 호흡 기류를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비점막, 즉 코 속 표면에서 온도, 습도를 조절합니다. 기관지나 폐로 들어오는 공기를 조절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미세한 선모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콧물 같은 분비물을 이동시킵니다. 이걸 점액선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의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게 비중격인데 좀 더 자세히 이 비중격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코와 이 비중격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피부로 덮여 있을 때는 코가 이렇게 얼굴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3분의 2 정도는 연골이고 뒤에 위쪽 부분은 3분의 1은 뼈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코를 만져보면 앞에 움직이는 부분은 연골이고 위에 딱딱한 곳은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골과 뼈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서 전체 코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기둥이 비중격이고 지붕이 외비, 즉 바깥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건 조선시대 종묘인데요. 기둥이 튼튼하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백 년 동안 끄덕없이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면 구조 자체가 부실하면 요새지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누르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비중격이 가는 대로 코가 따라서 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콧구멍이 2개지만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 더더욱 힘들 텐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비주기와 비밸브는 어떤 걸까요?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콧구멍이 동그랗다고 해서 그대로 숨 쉬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가장 좁은 부위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 부위가 열려야 숨을 잘 쉴 수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열면서 수돗물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코에서의 밸브라고 해서 비밸브라고 합니다. 비주기는 혈액순환이나 자세 변화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양쪽 코가 번갈아 가면서 막히고 뚫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만약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었는데 비주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막히는 상황이 되면 아예 한쪽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얼굴이 정확히 대칭인 분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코도 그럴 텐데 실제로 이 비중격 만곡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교과서에는 세계적으로 68% 정도 발병률이 보고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남자 60, 여자 41%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빈도는 1년에 전국에 한 5만 건 정도 시행될 정도로 드문 병이 아닙니다. 네. 예. 이렇게 드물지 않은 병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평생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코 속에서 만곡증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만곡증이 일어나는 원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 바꿔 말하면 명확한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인데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에게도 생기는 유전 성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소아에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나 좌우의 미세한 성장력의 차이, 또 치과적인 이상 소견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를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중요하고요. 기타로 비염, 또 염증, 종양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을 때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본인이 불편해하는 증상, 자각적인 증상과 병원 진찰을 해서 확인되는 타각 증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각 증상은 코가 막히는 것, 그리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또 입으로 숨쉬기가 대표적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러한 증상들이 흔하게 동반됩니다. 진찰에서 보면 한쪽이 막혀서 오히려 반대편 코살이 붓는 경우, 또 코 앞부분에 딱지가 자주 생겨서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 그리고 바깥 코가 같이 휘는 외비 만곡소견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코가 막히고 입으로 숨쉬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비염이라고 생각하고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받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비중격 만곡증의 진단법 그리고 검사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환자분의 상태와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문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비경이나 코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환자의 오른쪽 그리고 왼쪽 코 사진입니다. 가운데 반듯해야 되는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져서 이 공간이 숨을 쉬는 공간인데 보시다시피 왼쪽은 꽉 막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CT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리고 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반듯해야 되는 비중격이 우측으로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콧물과 코막힘으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코병 환자에게 겨울은 유독 힘든 계절이다. 코 속에 콧물이 계속 고이는 증상과 함께 후비루, 구강호흡, 수면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비중격이 S자나 C자로 휘어져 또 다른 코 질환을 유발한다. 대부분은 단순한 비염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요즘 코가 자주 막히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좀 내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작년에 운동하다가 다친 이후로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 특별히 더 막히는 데가 있으세요? 주로는 왼쪽이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혹시 잠잘 때 코 골거나 뒤척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코를 좀 건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좀 계속 뒤척이는 것 같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한정된 공간 속에 비중격 발육이 과다해지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덜어는 외상으로 인해 겉코와 비강이 골절되거나 힘을 받아 만곡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전에 운동하면서 코를 다친 것이 비중격 만곡증을 심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 안쪽에 비중격 만곡증, 또 비염 소견이 관찰되고 바깥쪽 외비 부분에 비밸브라고 하는 부분도 약해져 있어서 비강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격 교정술과 함께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술받고 나시면 전보다 훨씬 숨쉬기 편하고 수면 시에 불편함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장기간 이어지면 코 속에 위치한 하비갑계의 점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비우성 비염이 생기기도 하고 더 방치할 경우 얼굴뼈와 코 속 빈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부비동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중격 만곡증은 비강 내시경 혹은 전비경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휘어짐이 심각할 경우 CT와 MRI 검사도 이루어진다.
오늘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재채기 콧물이 심하고 코가 자주 막혀서 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네, 어려서부터 비염 좀 달고 살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해져서 왔습니다. 그럼 전에 다른 데서 검사하거나 치료하거나 그런 건 해보셨어요? 네, 검사도 자주 해보고요. 약도 많이 먹어보고 뿌리기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때뿐이더라고요. 코는 얼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의 틀어짐이나 휘어짐도 눈에 쉽게 띌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주변에 눈과 뇌 등 주요 장기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위이다. 비중격 만곡증은 약물 치료와 수술요법이 병행된다. 이 환자는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었는데 모르고 사시면서 자주 코를 건드리고 비중격 만곡증이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를 해보고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비염 때문에 하비갑계 비대증이 심한 편이어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함께 하비갑계 절제술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증상 호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다른 코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만곡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비후성 비염을 동반한 심한 만곡증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내시경이 대세다. 코 안쪽 휘어진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절개선을 넣어 교정하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다가도 비점막을 충혈시키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심한 상기도 감염, 감기 같은 게 있으면 코막힘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막 변화를 유발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서 비염이나 축농증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로 증상 면에서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얼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대칭도 눈에 띄기 쉬운 코. 또한 호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니만큼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비중격 만곡증은 심하지 않는 한 겉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어렵다. 따라서 나열했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비중격 만곡증 검사를 받아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이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이전부터 좀 짚어주시죠. 치료를 생각할 때 휘었다고 무조건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가 많이 막히거나 아니면 후비루가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코골이 같은 수면장애가 있거나 할 때는 부어있는 코살을 줄이는 비점막 수축제를 처방하거나 아니면 코에 뿌리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보거나 연고를 코 안에 자주 발라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요. 스프레이나 먹는 약으로 비염 치료를 먼저 시행해보게 됩니다. 네, 어떤 이런 먹는 약이라든지 이 뿌리는 약제, 어떤 사용 횟수가 좀 제한이 되나요? 아니면 수시로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비염 약물 치료는 이게 사실 약물 치료를 계속한다고 해서 비염 자체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눠서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할 때 비염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고 괜찮으면 좀 끊고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스프레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양쪽 비공에 도포하게 되고 경구약은 약마다 상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먹는 약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텐데요. 자, 어떤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중격이 휘어서 코가 확실히 막히거나 코피가 자주 재발하거나 두통, 코골이 이런 것들을 명확히 유발할 때는 수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축농증을 유발하거나 다른 코 수술을 할 때 비강이 너무 좁아서 접근이 힘들 때 혹은 비중격 연고를 채취해야 되거나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할 때 신경외과 공동으로 비중격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성 코성형과 동반 수술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소화 때 수술을 받으면 코나 얼굴 부위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성장이 끝나는 17세 정도 이상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약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의료진에게 반드시 본인의 병력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유소화 때에는 비중격 수술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코가 많이 막히고 공부하는데도 힘들고 일상생활하는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일단 성장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비염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유소와 어릴 때는 커가면서 비중격 상태가 바뀌기도 하고 비염 상태가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어려서 수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코가 우리 얼굴의 중심에 있고 또 워낙 예민한 부위다 보니 수술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중격 만곡증의 수술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중격 만곡증 수술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 바깥에서 절개하지는 않고요. 이와 같이 콧구멍 안쪽에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연골을 싸고 있는 연골막이라고 하는 점막을 분리해주고 다음에 휘어있는 연골과 뼈 부분을 선택적으로 잘라내거나 또 당겨서 봉합하는 방식으로 반듯하게 바로잡습니다. 이후에 절개창을 봉합하고 경우에 따라서 부목 같은 개념으로 실리콘 판을 1, 2주 정도 대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술을 해야 한다면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회복 시점인데요. 네. 이 수술 과정과 또 회복 기간 어느 정도인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네, 회복 과정 그리고 마취, 입원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마취는 전신 마취와 국소 마취 모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는지 아니면 외래 통원 치료를 하면서 수술하는지도 마찬가지로 모두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수술을 마치고 수술을 마칠 때 코 안에 지혈 목적으로 패킹이라고 해서 솜을 하루 이틀 정도 넣어두었다가 빼게 됩니다. 패킹을 빼고 나면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한데요. 며칠 정도는 반응성으로 코가 좀 부어서 무리한 운동이나 업무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2~3번 정도 외래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솜 빼는, 패킹을 빼는 과정이 이때 통증을 가장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요새는 이와 같이 봉합 방법이나 흡수성, 또 풍선형 패킹과 같은 좋은 재료들이나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할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작용과 합병증이 전혀 없는 수술은 아마 없을 텐데요.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에도 오히려 코막힘이 계속 지속되거나 출혈이나 혈종, 감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비중격 천공이나 외비 변형 같은 것들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코끝이나 인중 부위 감각이 좀 무뎌지거나 후각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비중격 만곡증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비염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경우에는 비중격 만곡증과 좀 수술법이 다른 건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이제 구조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비중격이라는 게 휘었다는 것이고요. 비염은 하비갑계라고 보통 하비갑계라고 부르는 코살이 부은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비중격 만곡증과 비염은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비갑계 수술은 비중격이 아니라 부어있는 코살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하비갑계를 좀 밀어주거나 안쪽에 있는 뼈 부분만을 좀 잘라내거나 아니면 레이저나 미세 절삭기, 고주파
또 냉동요법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줄여주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비염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수면 무호흡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네. 좀 이렇게 코 쪽에 수술을 받으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네. 들었는데 이건 또 다른 수술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수면 무호흡증 수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조금 지금 주제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가 막히면 결국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많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숨 쉴 때, 그러니까 잠잘 때 숨을 코로 숨 쉬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은 아니지만 비중격 수술 또 합의갑계 수술을 받음으로써 잠잘 때, 수면할 때 비강호흡이 좋아져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인두 수술 또 다른 양압기 또 구강 내 보조 장치 이러한 다른 치료법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같이 수술을 받으면 동반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서 치료 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숨을 쉬기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수술을 받으면 혹시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나요? 비중격 수술과 합의갑계 수술만 받는다고 해서 외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비중격과 비밸브가 같이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에서처럼 비중격이 휘어 있고 비밸브가 좁고 이에 따라서 외형적으로도 틀어져 보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교정술과 함께 바깥쪽의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해주어야 호흡 기능에 확실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을 재료로 해서 비밸브 부위나 코끝 연골 부위를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 전 내시경인데 우측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심해서 코로 숨쉬기 힘들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바깥코에서도 비밸브 부위가 좁아서 낮고 약한 외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을 같이 해주어서 안쪽 코가 많이 넓어져서 숨쉬기 편해졌고 바깥 코도 반듯하고 자연스럽게 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기능적인 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점도 궁금하고 증상에 있어서 환자들이 얼마나 그 불편함의 개선을 느끼게 되는지 이 점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중격 그리고 기능성 코성형 합의갑계 절제술을 같이 시행했을 때 수술 전후를 비교한 그런 논문 결과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코 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본 것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고 떨어질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전과 후, 전과 후, 전과 후, 전과 후 이런 식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받고 나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비강 내 코 안의 온도와 습도 조절 능력이 전부 향상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또 환자의 삶의 질과 증상 면에서도 보시면 코막힘 점수와 삶의 질 점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코막힘 점수는 낮은 게 좋은 것이고 삶의 질 점수는 높은 게 좋은 것인데요. 수술 후에 3년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수술받았을 때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모두 수술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코막힘에 대해서 코막힘 호전이 유지되었습니다. 또 삶의 질 면에서도 모두 시행받았을 때 장기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논문들에서도 수술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단편적으로 논문만 봐도 코막힘과 삶의 질, 이 수술과 삶의 질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비중격 만곡증은 기본적으로 흔한 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증상들, 주관적인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코 모양하고도 관계되는데 물론 모두 수술받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술 받으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코, 외비, 또 비염 수술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코 전문가에게 진찰받고 꼭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하면 코 모양이 바뀐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안쪽 코 비중격 만곡증이나 또 하비갑계 절제술만 받는다고 해서 코 모양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드물지만 콧등이 주저앉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 코성형이나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해주면 코가 반듯해지거나 높아지는 외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심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심해서 코로 숨쉬지 못하고 구강호흡을 오래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심하면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은 수술 없이도 완치가 된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X입니다. 이 약물이나 다른 치료는 사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휘어있는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을 확실하게 치료하려면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하면 코골이가 완전히 사라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완전이라고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은 X로 하겠습니다. X요. 예. 네. 원래 시험 볼 때도 완전히 무조건 절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네.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에 실제로 비강호흡이 좋아져서 수면 시에 편하고 또 코골이가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코골이 수술, 수면 수술은 아니고 수면 질환에 관해서는 양압기나 또 구강내 장치, 또 인두 수술 같은 다른 좋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은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생길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그거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요? 네네. 간혹 다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격 만곡증이 비중격이 휜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휜 걸 바로 잡았는데 다시 휘었다기보다는 그전 수술에서 조금 교정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동반한 비염 수술 부위가 다시 좀 붓는 경우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시행한 비강 내시경에서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꼭 수술해야 하나요? 네,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받았을 때 결국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점을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꼭 수술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흔한 병이고 휘어있다고 다 수술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없거나 또 약물 치료만으로도 개선되는 그런 수준이라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본인 증상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코틀이나 변형 코틀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 여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할 때 어떤 병원에서는 부분 마취를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라고 하던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 병원마다 권하는 마취법이 다를 때 어떤 마취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수술, 비중격 교정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큰 수술, 아주 오래 걸리는 대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국소 마취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병원마다의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또 환자분의 상태나 지병, 또 드시는 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받은 후에 목소리에 변화가 올 수 있나요? 네, 비중격 만곡증 수술 받은 후에 정말 이렇게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는 건지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라는 것은 폐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후두 성대를 지나서 목과 코로 오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코가 만약에 꽉 막히게 되면 공기가 못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받고 나서 공기가 통하게 되면 이제 공명 현상, 즉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적응이 좀 안 돼서 그걸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 건강 플러스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이기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비중격 만곡증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성인이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코막힘이 이어진다면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어요. 네,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